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86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다가요. 버튼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녹음한 게 날아갔어요.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때 쉬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가 좀 어렵긴 했죠, 여러분. 어려웠던 문제 말씀드리면 문제 1번 어려웠고, 문제 2번 어려웠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7번, 8번, 9번 어려운 거 많았네요. 이게 여러분 답을 찾는 게 쉬웠어도 개개의 선지가 까다로운 선지가 꽤 많았다고요. 이게 여러분 언제 다시 한번 시험 나오더라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틀렸어도 여러분들이 뭐 설날 연휴라고 바람이 들어가지고 집중을 덜 해가지고 많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려웠던 회차니까 꼼꼼하게 정리해서 다음번에 실제 시험 나왔을 때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했던 얘기 또 할 거예요.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특정 지역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무효라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특정 지역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많아요. 세종시 특별법, 제주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법, 강원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등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포커스를 맞춘 법률 많아요. 동그라미 1번 제가 코멘트 하라는 거 보세요. 세종시 특별법,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계획법 등 특정 지역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많기 때문에 무효 일리가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행정법령의 대인적 효력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행정법령의 효력 범위 관련돼서 여러분 장소적 효력 관련돼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죠. 속지주의는 뭡니까? 속지. 대한민국 땅에 속하기만 하면 외국인에 대해서도. 속인주의는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외국에서도죠. 동그라미 3번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죠. 법률 및 법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침익적인 법령의 경우는 30일이죠. 동그라미 4번이요. 개인의 신뢰 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개인의 신뢰 보호 요청이 사익이죠.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 공익과 사익 비교해 보니까 공익이 훨씬 압도적이야. 이렇다면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죠. 어떤 경우 있어요?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자, 문제 2번이요. 판례 입장에 따를 때 신고 효과 발생하는 것과 발생하지 않는 것을 바르게 나열하래요. 이거 여러분 잘 풀려면 해당 선지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 구별을 해야 되겠죠. 일단 뭐 제가 코멘트 달아놓은 거 보세요. 해설 그 다음에 코멘트 보니까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는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그 전제였고 기억이요. 체육시설업법상 신고체육시설업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그렇다면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했다고 할지라도 신고서가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수리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리 거부에 대해서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은 수산업법상 어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이게 여러분 농업과 어업이 달라요. 농업은 자기 땅이나 혹은 뭐 빌린 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 소유의 땅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적거든요. 그런데 어업은 공유 수면에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강해요. 어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관할 행정청이 수리 거부했다? 그럼 신고 효력 발생하지 않는 거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수리 거부다? 신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자, 리뷰.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 판매업에 대해서 축산물 판매업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일까요? 요하지 않는 신고일까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내가 정육점을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정육점 하겠다고 신고서 도달만 하면 되는 거지. 국가로부터 무슨 수리를 받아.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 보면은 뭐 축산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백정글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할 수 있었단 말이죠. 뭐 백종 뭐 갑바치도 있고 뭐 고리백종도 있고 그게 뭐 보면 그들을 뭐 비하하는 천민으로 취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들만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기도 했어요. 현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 정육점 하고 싶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축산물 판매업에 대해서 신고가 있으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 발생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무슨 신고라고 나왔어요? 부적법한 신고라고 나왔죠.
부적법한 신고라는 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럼 설사 수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부적법한 신고가 무슨 뜻이라고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릴 관련해서 여러분 제가 코멘트에다가 표를 잘 달아놔서 볼게요. 부적법한 신고에 대해서 수리가 이루어졌다. 그때 효과가 어떤가?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는요. 수리했건 안 했건 의미가 없어요. 부적법한 신고라면 애초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고 영업이에요. 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는요. 수리를 했대. 네, 수리하자가 취소 사유다. 일단 여러분 수리를 했으면 원래 수리에 따라서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취소 사유다. 이때 수리하자가 취소 사유? 그럼 공정력 일단 유효죠. 따라서 신고 효력이 발생하고 유신고 영업입니다. 반면에 수리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당연 무효야. 그럼 처음부터 수리 안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력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가 무효 사유인 경우에는 설사 수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때 영업은 무신고 영업이 된다는 것까지. 이번 리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위임위법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이 국법의 위임에 근거가 없어. 그럼 무효죠? 나중에 법률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되는 겁니다. 소급표란 말이 틀렸어요.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묶어놓으시고요.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해서 변경해서 규정했대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무효라 그랬죠. 그럼 아무런 효력이 발생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동그라미 3번.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 즉 불용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걸 행정규칙에서 정했다. 이건 상위법 위배죠. 역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뭐예요? 상위법에 반하는 하위 법규 명령이건 혹은 행정규칙이건 간에 상위법에 반하는 행정위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오해하지 마세요. 동그라미 2번에서 두 번째 줄에서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 행정명령이 행정규칙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 썼을 뿐이지 행정규칙으로서 대내적 구속력은 인정된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대내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상위법에 반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이요.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권에 자치법적인 사항을 위임했대요. 이건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죠.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바꾸어 말하면 포괄 위임이 가능한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법적 단체의 정관과 지자체의 자치조례. 4번이요.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과징금 납부 명령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 그럼 법원은 전부 취소해야 되는 것이죠. 재량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일부 취소할 수 없어요. 동그라미 2번이요. 귀화 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대요. 일단 귀화 허가의 성격부터 봅시다. 귀화 허가. 실정법상 용어는 허가라고 써있지만 귀화 허가는 특허입니다. 그럼 특허라는 건 여러분 요건을 갖췄으면 어때요?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죠.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귀화 허가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행정청의 재량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대. 그럼 재량권 행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은 귀화 허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4번 동그라미 2번 제가 코멘트 달아놓은 거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권이 있고 만약에 반면에 애초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량권 행사 여지가 없죠. 귀화 불허가로 가는 겁니다. 귀화 거부가 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우리 선지에 해당하는 판례가 첫 번째 판례고요. 두 번째 판례도 있죠. 두 번째 판례는 귀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귀화 허가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행위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선지 보겠습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이건 처분의 위법성 문제죠. 처분의 위법성 문제이니까 이제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때 해당 상대방,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처분의 적법성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럼 행정청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요. 그러니까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말을 처분의 위법성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4번이요. 두 번째 줄에 키워드죠.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일단 먼저 첫 번째 줄에 재량행위 언더라인 치고 두 번째 줄에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기속행위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간에 법원의 사법심사 방식에 차이가 있죠.
기속행위는 요건 충족하면 효과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원이 자신의 결론을 내리지만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원이 자신의 결론,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에 그 동그라미 2번 선지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또 어디 문제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군무원 시험 문제였습니다. 근데 군무원 시험 여러분 군무원이 대한민국에서 군인 국방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군무원 시험에 출제 교수도 정상적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군무원 출제 교수는 그지 같은 사람들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지 같은 사람 누가 들어가는지 제가 몰라요. 문제가 그지 같아서 그래. 문제가 그지 같아가지고. 일단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답은 동그라미 4번이었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대법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동병일 4개에 미치는 거죠. 위헌결정 효력이 당동병일에 미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위헌결정에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뜻이잖아요.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 일반사건. 맞는 말이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은 뭐 같은 내용이니까 연결되는 거니까 일단 동그라미 3번부터 볼게요. 대법원에 따르면 여러분 당동병일에 대해서 위헌결정에 소급표가 미치는데 일반 사건의 경우 여러분 어때요? 위헌결정 나기 전에 소송 제기 안 한 사람이죠. 위헌결정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 소송 제기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급표를 인정하기가 약간 좀 껄쩍지근해. 그래서 소급표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선지 계속 읽겠습니다. 위헌결정에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소급표가 제한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뭐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제한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여러분 해당 판례 볼까요? 해당 판례 보게 되면요. 일반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부정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잠깐 밑에 적어놓은 게 뭐냐면요. 판례 보게 되면 과거 국법에서는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 퇴직이 있어요. 선고유예라는 게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선고유예는요. 선고유예 기간만 도과하게 되면요. 형선고 효력 자체가 상실되어서 전과 자체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우 경미한 경우죠. 그런데 이 경우까지도 당연퇴직하는 건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위헌결정이 났거든요. 위헌결정 나니까 위헌결정 나기 전에 당연퇴직 당했던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아직 재소기간 남았으니까 소송 제기했는데 그 사람들 다 복직시켜주게 되면요. 이미 당연퇴직한 이루어진 다음에 그 해당 공무원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웠겠죠. 그리고 해당 공무원이 당연퇴직하고 나서 추가로 선발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뒤에 다시 복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공무원 조직 관계가 무언가 좀 어색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 결정 이후에 소송 제기한 사람은 구제 못 받는다. 일반 사건은 구제 안 해준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랬던 판례가 있다고요. 동그라미 3번 판례. 이때는 공익이 사실은 뭐 공익이 사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제한한 겁니다. 이거 관련돼서 동그라미 2번은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보게 되면요. 제가 코멘트 적어놓은 거부터 볼까? 동그라미 2번 선지 읽어볼까? 읽어보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당해사건, 병행사건에 대해서만 미칠 수 있고 여기에 당해사건에 당동, 동종사건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당동병까지 미칠 수 있고 일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부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표현하고 있다라 그래요. 대법원과 살짝 다른 거죠. 동그라미 2번 제가 코멘트 달아놓은 거 보게 되면요. 일반 사건에 대한 소급표 인정 여부와 관련돼서 대법원 판례와 헌재가 살짝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일반 사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급표 인정, 예외적으로 소급표 부정인데 헌재는 원칙적으로 소급표 부정, 예외적으로 소급표 인정. 이게 헌재 문구만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헌재가요 대법원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코멘트 계속 적어놓은 거 보니까 대법원과 헌재 판례를 태도를 구별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 사건에는 소급표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라고. 그렇게 보면 동그라미 2번이 맞는 말이죠. 다만 원칙과 예외를 대법원과 달리 보고 있다는 이거 정리해야 되냐? 정리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위헌결정의 소급표는 여러분 뭐요? 위헌결정에 따라서 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을 구제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구제 누가 해줘요? 구제는
법원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법원이. 법원에다 소송 제기해서 취소 소송 제기해서 법원이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 결정의 소급표 범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무슨 말을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구제는 대법원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동그라미 2번 헌재가 문구는 살짝 대법원과 달리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출제 교수가 동그라미 2번 원칙과 예외를 대법원과 달리 보고 있다. 헌재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다. 자, 6번 볼게요. 행정계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는 첫 번째 줄에 목표 언더라인, 두 번째 줄에 수단 언더라인. 행정행위는요, 요건, 효과, 관계인데 행정계획은 목표, 수단, 관계입니다. 동그라미 2번. 사회국가 원리에 따라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게 여러분 뭐 이를테면 여러분 사회국가 원리에 따라서 국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뭐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 여러 가지 복지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근데 복지 행정은 국가가 돈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재원 마련한 다음에 짜임새 있게 행정 계획을 짜서 국민들한테 복지 행정을 진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국가에서 사회국가 원리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시고요. 동그라미 3번. 행정계획은 장래 행정작용의 방향을 정한 것은 맞는데 일뿐.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들죠.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게 바로 뭐 처분성 있는 행정계획이죠. 처분성 있는 행정계획도 있고 처분성 없는 행정계획도 있어요. 그리고 행정입법의 방식에 의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입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입법의 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뭐 있어요? 4대강 특별법. 그런데 행정입법이 아니라 행정행위, 즉 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동그라미 3번 틀렸죠. 제가 적어놓은 코멘트 보니까 행정계획은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요.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행정입법에 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계획 수립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은 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이걸 광범위한 계획 재량이라고 부른다고요. 7번 보겠습니다. 이게 7번 문제도 여러분 좀 관심 있게 좀 보세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가 최신 1기는 시행처벌 문제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 풀어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행정기본법이었던가. 그러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좀 조항들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행정기본법 그 개정 관련돼 가지고도 중요한 내용이 좀 있거든요. 7번 문제 꼼꼼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행정기관장은 민원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민원 처리 결과 통지는 문서주의가 원칙인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신속을 요하는 경우라면 문서 이외에 뭐 구술 말로 하거나 전화하거나 뭐 문자, 핵심일리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코멘트 보세요. 제가 문서주의에 예외 해당하는 사례 적어놨죠? 기타 민원. 기타 민원은 단순한 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정도죠. 기타 민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속을 요한다. 급하단 말이죠. 그럼 문서로 보내다가 시간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민원인이 전화로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민원인이 요청했다. 이런 경우에는 구술전화, 정보통신망 등등도 가능하다라는 내용. 세 가지 내용의 경우에 세 가지 사유는 문서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도 아시고요. 동그라미 2번. 민원인은 대규모 경제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사항의 경우 서류 제출하기 전에 사전 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다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 다리를 건설한다 생각해 보세요. 돈 엄청 많이 들겠죠.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민원 제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민원인 입장에서도요. 민원 제기하기 앞서서 궁금하겠죠. 우리 동네에 다리를 건설하면, 육교를 건설하면, 지하도를 건설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 궁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사전심사, 뭐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비용이 얼마 드는지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요. 동그라미 3번. 민원 처리 기간을 5일 이하로 정했단 말이죠. 그럼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죠, 여러분. 6일 이상일 경우가 1단위입니다. 5일 이하 어떤 경우 근데 민원 처리 기간이 해당 그 처리 기준표에서 이틀로 나와 있어요. 이틀. 제가 시간 단위. 그럼 48시간이요? 48시간이 모자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틀 그러면요. 16시간이에요. 공무원이 하루 근무 시간이 법정 근무 시간 8시간이잖아. 이틀 그럼 8시간 곱하기 2 해가지고 16시간 내에 처리를 하라고요. 영업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16시간 내에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3번도 코멘트 보세요. 5일 이하일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그리고 6일 이상일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 안 되는 거.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기관은 민원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 남아있다. 민원 처리기간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 이건 매기는 거지, 상대방을요. 이를테면 뭐 어차피 거부를 할 거야. 거부를 할 건데 이틀 만에 거부라는 결론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10일짜리다. 그럼 10일 꽉 채워서 거부한다. 이거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말고 조속한 처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면 빨리빨리 처리해 주란 얘기입니다. 자, 문제 8번이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8번 문제가 여러분 잘 안 보던 판례가 나와서 어려웠거든요. 8번은 키워드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8번 동그라미 1번은요. 다섯 번째 줄에 비권력적 작용인 공탁이고 언더란 쳐보세요. 여러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는요.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모두 포함하고 뭐만 제외합니까? 사경제작용만 제외하는 거죠. 공탁은요 비권력적인 공법작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짜가 무슨 공짜야? 퍼블릭 할 때 공짜잖아요. 그리고 8번 동그라미 1번 배경 설명하게 되면요. 일단 코멘트 한번 볼까요? 8번 동그라미 1번. 이게 뭐였냐면은 토지 수용을 했어요. 토지 수용했으면 토지 수용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토지 수용 보상금을 공탁을 해야 되는데 강남구 공무원이 공탁을 실수를 했어요. 부적법한 공탁을 하는 바람에 공탁이 부적법하다는 얘기는 보상금 지급 안 했다는 얘기죠. 그 바람에 토지 수용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용된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사업자가 소유권을 뺏겨버렸어요. 열받아 안 열받아? 열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강남구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경우는 네 번째 줄이요. 매매 계약은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매매. 협의취득에 대한 설명이죠. 협의취득. 여러분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사법상 매매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죠. 소송도 여러분 뭐로 가야 돼요? 민사소송 가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여러분 그 해설에 언더란 친 거 보세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공공용지를 무슨 취득? 협의취득했단 말이죠. 양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법상 매매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되고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750조에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키워드가 뭘까요? 첫 번째 줄에 강제 철거와 관련돼서. 두 번째 줄 중간 넘어가시면요. 시형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한대. 아파트 분양권 부여하는 거 이거 사법 관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줄 보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때려 부순단 말이죠. 그럼 무허가 건물 때려 부수면요. 해당 그 건물 소유주는 재산권 침해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생계가 막막해질 수가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해당 공익사업에 해당 도로개설공사에 협조를 안 하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준단 말이에요. 뭐와 관련돼서 강제 철거와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강제 철거에 수반되는 공권력 행사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넓은 의미의 공법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순수한 사경제 작용이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3번 해당 코멘트 볼까요? 코멘트를 보지 말고 여러분 해설 언더란 친 거 보세요. 언더란 친 거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줄에 철거 건물 소유자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 부여는 세 번째 줄에 공권력 행사 기타 공행정 작용과 관련된 활동. 그러니까 건물 강제 철거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공권력 행사로 보겠다. 동그라미 4번은요. 육군 중사 갑이 다음날 실시 예정인 독수리 훈련에 대비해서 사전 정찰차 훈련 지역 일대를 살피고 귀대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대. 그럼 이때 교통사고는 뭡니까? 직무 수행 중 교통사고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에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적용되는 겁니다. 물론 세 번 줄에 갑이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갑이 운행자란 얘기죠. 그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해당 갑은요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요. 한편 국가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입니다. 8번까지 했고요. 9번, 10번은 그 뭐야 파일이 남아있어요. 8번까지만 하고 저는 지금 일단 스탑하고 9번, 10번 파일은 붙일 겁니다.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까다로웠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환매권은 사건이죠. 그리고 환매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 되는 거. 환매권이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환매 배경 설명하게 되면요. 환매라는 건 뭐요? 내 토지가 공익사업 지구에 편입이 되었대. 그러니까 팔래.
협의 취득의 경우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죠. 왜? 협의 취득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땅 뺏기는 거죠. 수용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뺏기거나 땅 뺏기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취득 당했는데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내 땅을요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네? 그러면은 해당 토지 소유주는 이걸 팔 이유가 있어서 없었어. 없었죠. 그럼 내 땅 돌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환매권자는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 당시에 토지 소유자이거나 또는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인 얘기하는 거 여러분. 뭐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럼 아버지 어머니 자산 부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자식이 승계하잖아. 상속인이 승계하기 때문에 환매권도 승계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협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해당 토지를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는다. 그럼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5번, 9번의 동그라미 1번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9번의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요. 환매권 행사 기간의 경우에는요. 내 땅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환매권 행사 기간이 10년이라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은요. 환매권 발생 요건이 토지 취득일 동그라미 2번 코멘트 보세요.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 서로 구별하세요. 동그라미 3번이요. 제가 환매권은 사건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환매 금액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환매 금액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소송으로 가야 돼요?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왜? 환매권은 사건이니까. 되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에 토지만은요. 헌법재판소는 협의 취득 내지 수용 후 당해 사업의 폐지나 변경이 있을 경우 환매권을 인정하는 대상으로 토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의 경우는 안 그래.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원래 토지 위에 건물까지 있으면요. 토지 수용할 때 토지도 수용하고 건물도 수용하는 거죠. 그런데 건물을 수용하는 게 건물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상금 지급하는 겁니까? 보상금 지급하는 것에 불과해. 해당 공익사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토지 위에 건물을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에도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지 건물은 어때요? 이미 밀어져 버렸죠. 수용한 다음에 건물을 철거해가지고 싹 건물이 없는 땅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물론 건물을 아직 철거 집행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뭐 바쁘다 보니까 철거 집행 안 한 것일 뿐이지 건물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환매권 행사 대상은 토지 한정되는 겁니다. 10번이요. 10번은 첫 번째 줄에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여기 언더란 취해되겠죠. 행정심판 제기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 이거 우리가 행정심판 전체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심판 동관 변필과 재결 육선 모종이죠. 심판 청구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는 동관 변필이죠. 동그라미 1번 동종사건 동그라미 2번 중간에 거칠 필요가 없다가 필 동그라미 4번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동그라미 3번의 경우는요. 잘 읽으셔야 돼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인해서 생길 중대한 손해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건 보면 손해를 예방해야 될 손이죠, 손.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의 경우는 재결 육손 모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적인 현치에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문제 나오면 여러분 5초 컷이에요. 심판 동관 변필 재결 육손 모종. 이 앞글자만 알면 풀 수 있는 겁니다. 디테일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내용 많았죠, 여러분. 어려운 거 답 찾는 게 좀 쉬웠더라도 선지가 까다로운 선지들이 많았거든요. 이 까다로운 선지가 다음번에 정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선지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코멘트도 잘 달아놨잖아요. 제가 적어놓은 코멘트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설 연휴 기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